안녕하세요. 저는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20살에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서로 비슷했어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됐네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학창시절에는 방황을 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저를 만나 마음을 잡고 뒤늦게 공부해 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졸업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장장 8년간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가출 이유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제 눈에는 선하고 착실한 남편이 왜 방황하는 청춘을 보냈었는지 알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을 함께 하시고 지금 저희 부부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서슴없이 질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청산 과부가 된 시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셨죠. 남편은 형제 중 맏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큰아들에게 집안일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라고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남편에게는 너무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비를 포함해 일체의 준비물 살 돈도 주지 않으셨던 거죠. 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항상 먹고 죽을 돈도 없다던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는 달랐던 겁니다.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영특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100점짜리 시험지만 들고 왔답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만 아낌없이 투자하기로 하신 것 같더군요. 시동생은 그 어려운 시절에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에게 고액 과외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체력이 중요하다며 온갖 영양제를 먹이셨다더군요. 물론 남편에게는 흔한 비타민 하나를 쥐어준 적이 없었다네요. 그리고 주눅 들지 말라고 비싼 옷을 사주고 용돈도 마음껏 쓰도록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둘째가 집안을 살릴 거라며 모두 양보하도록 했다는 거죠. 말만 들어봐도 시어머니는 공부 잘하는 시동생만 지나치게 편애했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한이 많았나 봐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사춘기가 지나며 반항심이 생기자 모든 게 억울했던 거죠. 그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출도 여러 번 하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첫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면대면해 보였어요. 반면에 시동생과 시어머니 사이는 아주 꿀이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시동생은 바빠서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실에 있는 액자에 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죠. 사진으로 보니 시동생은 인물도 좋은 것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더니 무난히 의대에 합격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고 소파에 앉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감이 인사를 갔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한 것만 안타까워하셨죠. 그래, 아버지가 경비를 하신다고? 아휴,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처가 덕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필 만나도 그리 똑같은 애들끼리 만났니? 팔자다, 팔자. 그러자 남편은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아직 젊은데 무슨 처가 떡을 봐요. 그리고 사람 안 쳐두고 그런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당연하지. 우리 집은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아니, 우리 집을 어디다 비교하니? 우린 성은이가 있어. 무려 대학병원 의사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말했지? 성은이가 우리 집 기둥이라고. 너도 동생이 의사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 찾을 수 있을 텐데. 무슨 연애를 해서는.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고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성은이 인생은 성은이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죠. 예전엔 동생 가회비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동생 팔아 팔자라도 고치라는 말씀이세요? 뭐? 아니,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다 저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몰라? 이제 와서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나 좀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는 공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제 걱정을 했다고 그러세요? 남편의 불만 섞인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이쁜 밭을 짓을 해야 이쁘지. 눈만 뜨면 돈 달라면서 받아오는 성적은 엉망이었잖아. 내가 성은이 보는 낚시라도 없었으면 어디 살았을지 몰라. 알겠어요. 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으시네요. 그럼 저희 인사드렸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신경 쓰실 리도 없겠지만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하고 날짜는 알려드릴게요. 혼주석이나 지켜주세요. 그럼 가볼게요. 남편은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시어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왔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저기, 아까 그 말은 뭐야? 어머니가 자기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었어? 그거 내가 말 안 했나? 고2 여름방학 땐가 갑자기 부르시더니 혼자서는 너무 힘드니 나보고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좀 벌 수 없겠냐는 거야. 그게 다 성훈이 그 자식 가입이 되느라 그러신 거지. 그 시절에 강남 애들이나 받는다는 비싼 개인 가입을 받았으니 생활이 편할 수가 있었겠어. 저는 놀랐지만 동요하지 않는 척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동생이 공부를 잘하긴 했나 봐. 혼자 식당 하시면서 아들 둘을 그냥 학교만 보내기도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홧김에 가출한 거구나. 그렇지 뭐. 성훈이 그 자식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의대도 쉽게 들어갔고 지금 병원에서 인정받는 눈치야. 하긴 어머니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가뜩이나 머리 좋은 놈이 더 잘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나한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말고 성훈이 뒷바라지나 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홧김에 몇 번 나갔는데 결국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과외비 보태주긴 했어. 너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다 성훈이 과외비로 들어갔어. 자기가 많이 속상했겠네. 그래도 동생이 잘 돼서 다행이지 뭐.
제 말에 남편은 쓸쓸하게 웃어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는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뭐라도 하나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빠듯한 형편임을 아는 제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만 받고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초라한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남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운 좋게 깨끗하고 아담한 집도 얻었고 마음에 드는 식장도 골랐으니까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드디어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임신을 하고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됐죠. 남편은 아기를 볼 때마다 감탄하며 신기해했어요. 자기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더군요. 하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보며 웃는 아기가 저로 인해 세상에 나왔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죠. 한데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이 좀 변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도 저희는 시댁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사와 명절, 어머니의 생신회에는 왕래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자 남편이 부쩍 시댁에 신경을 쓰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슬쩍 물었습니다. 자기, 요즘 어머니 생각을 꽤 하는 것 같아. 전에는 혼자 계셔도 별 걱정 안 했잖아. 근데 어제도 전화 드리는 것 같더라? 이제 어머님이랑 화해하기로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화해는 무슨, 싸운 적이나 있나? 내가 항상 일방적으로 꽁한 거지. 근데 결혼하고 애 낳아보니 어머니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 그 어려운 시절에 홀몸으로 아들을 둘이나 키워야 했잖아. 더 잘 될 것 같은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렇다고 내가 뭐 살갑지도 않았고.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자식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우리 윤지가 이렇게 예쁜데 둘째가 나온다고 얘가 내 자식이 아닌 게 되겠어? 이래서 자식을 낳아야 어른이 되고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나 봐.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시댁에 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주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도 어머님은 크게 반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녀는 예쁘실만 한데 멀뚱히 바라보실 뿐 잘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청소나 김장 같은 집안일을 할 때만 저희를 먼저 찾으셨죠. 그래도 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악스럽고 힘들게 살아온 분이니 다정하게 다가오는 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그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은 저희 딸의 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 조촐한 파티를 하려고 했었죠. 한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구나. 너 빨리 와서 음식 장만하는 것 좀 도와라. 네? 도련님이요?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한다고 하지. 애가 안 그래도 급한데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내? 전화 끊고 어서 준비해서 와. 저는 시모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잠든 아이를 안아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잔뜩 사나우신 재료들을 손질해
잔치 음식 버금가는 한상을 차려냈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저희 남편도 시댁으로 왔죠.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질 듯 화려한 상을 보자 남편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시키셨거든요. 저는 긴장한 탓에 그게 서운한 줄도 몰랐었어요. 한데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음식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일하려고 편하게 입고 온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죠. 넌 동서 될 사람이 인사를 온다는데 옷이 그게 뭐니? 어디 동네 슈퍼 가니? 다른 거 뭐 걸칠 거라도 없어?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네요. 어머님은 외출복에 평소에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까지 발라가며 단장을 하셨더군요. 전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급하다고 하셔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애도 챙겨야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꼴로 인사받을 거야? 안 되겠다. 이리 와서 머리도 좀 만지고 화장이라도 좀 해라. 넌 뭔 말만 하면 애 핑계구나. 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의 화장품으로 대충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핀을 찾아 머리도 단정하게 다시 손봤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의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셨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예비동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동생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시동생은 그날따라 더 멋있어 보이더군요.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예비동서가 걸친 옷과 가방도 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한바구음을 띠며 두 사람을 반기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평소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목소리로 예비동서에게 말씀하셨죠. 아유, 오느라 고생했어요. 차가 많이 안 막혔나 몰라? 그러자 예비동서도 웃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윤소정입니다. 차는 별로 안 막혔어요. 그리고 거실로 올라와 저희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비동서는 서구적인 이목구비에 무척 귀티가 나는 사람이더군요. 어머님은 식사 내내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반찬도 옮겨주시고 맛이 어떤지 확인도 하셨죠. 그건 저희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어머님이 그렇게 살가운 사람이란 게 놀라웠죠. 그런데 예비동서는 겉모습만 귀티나는 게 아니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친정이 엄청난 부자더군요. 강남의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시동생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들었는지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이 왜 그렇게 예비동서를 반기고 신경 쓰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자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넙죽 엎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으니 웃음기를 유지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예비동서가 먼저 넌지시 재력을 과시하는 말을 꺼냈죠. 저희 아버지가 성훈 씨 병원을 내주고 싶어 하세요. 당연히 능력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남은 거지만 일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월급쟁이 의사보다야 개원이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도 병원이 어디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동서는 웃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죠. 병원 자리는 성은 씨가 강남 쪽으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차가 너무 낡은 국산이라 좀 그래서요. 괜찮은 외제차로 바꾸기로 했어요. 집은 부모님이 한강뷰가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그쪽에서 50평대로 알아보고 있고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감사하게도 소정이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세요. 조만간 어머니 집도 옮겨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죠. 어머나, 나까지?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성훈이 네가 무조건 잘해. 그리고 나중에 애 키우는 건 걱정 말아라. 내가 워낙 애를 예뻐해. 그러니 너희가 애만 낳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 키워주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애를 예뻐한다는 시어머니는 저희 딸이 두 돌이 다 돼가도록 안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저는 그맘때 복직을 앞두고 애 맡길 곳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자신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셨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답니다. 그래놓고 예비동서에게는 생기지도 않은 애를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쯤 되니 저는 기가 막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아이 핑계를 대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고 상을 다 치우고 가라고 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정리까지 마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동생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한데 그곳에서 마주친 동서의 친정부모님은 재력만큼이나 자신감도 넘쳐 보이더군요. 저희 시어머님이 감사하다며 사돈어른에게 인사하자 별거 아니라는 투로 대답했어요. 애들 신혼집 전망이 정말 좋더군요. 거기다 차도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들 좋은 차를 타나 봐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사야, 원래 열쇠 3개는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의사사일 보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박서방이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있으니 조만간 개원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있는 한 이제 박서방 인생은 탄탄대로니 사돈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탕하게 웃는 사돈어른을 향해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 숙여 인사했죠. 그렇게 시동생이 처가댁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동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동서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가. 이번에 친정어머님이 환갑이시지? 내가 뭐 따로 준비하려고 해도 아쉬울 게 없으실 것 같아서 말이야. 고민하다 그냥 현금이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 가서 안사돈께 축하드린다고 꼭 말씀드려라. 그러자 동서가 반색을 하며 어머님이 건네신 돈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봉투는 언뜻 보기에도 꽤 두툼해 보였습니다. 동서의 놀라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3개월 후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오전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시동생과 함께 제사 지낼 시간에 오더군요. 아마 제가 그랬으면 노발대발하실 시어머니가 동서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조금 속이 상했지만 옹졸한 마음이라 생각하며 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맏며느리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려 한 거죠. 그런데 동서는 제사를 마치고도 설거지에 손도 대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시동생이 피곤할까봐 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기 때문이죠. 성은이네 밥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라. 낮에 내내 환자랑 씨름하느라 얼마나 피곤해.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러자 동서가 곁눈질로 제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래도 준비도 형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뒷정리라도 해야죠.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가 가당치도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서라. 아무나 하면 어때? 시간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서 쉬거라. 결국 저는 또 혼자 남아 뒷정리와 설거지를 해야 했죠. 남편도 그런 제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명은 아이를 돌봐야 하니 그럴 수도 없었네요. 잠시 후 설거지를 마치고 저희도 시댁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너희 어머니도 다음 주에 환갑이시지? 이거 가져가서 가족들 식사라도 해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전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풀려버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들뜬 마음으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시어머니의 선물을 전할 생각을 하니 기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명절마다 시댁에 꼭 선물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담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 갈 때 뭐라도 사서 시어머니가 주신 거라며 전하곤 했었네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신 겁니다. 남편도 은근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들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봉투 속 내용물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봉투 속에는 무료 이벤트라고 적힌 중국집 쿠폰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 화도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동서 어머니의 환갑에는 돈다발을 건네시더니 저희 엄마에게는 무료 쿠폰을 주신 겁니다. 제가 말이 없자 돌아보던 남편도 쿠폰을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죠. 그 뒤로 저희는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엄마의 환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친정에 도착해 부모님과 식사하러 나가려고 했어요. 어떤 메뉴가 좋을지 고민하는데 엄마가 중식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제 가방에 들어있는 무료 쿠폰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먹자고 하며 가방에 있던 쿠폰을 꺼내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어디서 난 건지 물으시더군요. 전 한숨을 쉬며 답했죠.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 환갑에 식사하라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돈인 줄 알고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이 쿠폰이 들어있지 뭐야.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자 엄마가 쿠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이 실용적인 선물을 주셨네. 안 그래도 내가 중식이 먹고 싶다고 했잖니. 그거 보니까 꽤 고급집이다. 우리 그걸로 짜장면이나 먹자. 저는 어이가 없어. 엄마를 바라보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엄마까지 왜 그래요? 무슨 환갑에 이런 공짜 쿠폰으로 밥을 먹어. 됐어요. 나 짜장면 싫어. 우리 좋은 레스토랑 가요. 이건 다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제가 쿠폰을 찢으려 하자 엄마가 제 손을 잡더군요. 아니 얘가 그 아까운 걸 왜 찢어? 그래도 사돈이 내 환갑을 챙겨주셨다는 게 고마운 거지. 우리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잘 사용해야 박서방도 기분이 좋지. 안 그래? 저는 그제야 엄마의 깊은 뜻을 알게 됐어요. 저희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의 쿠폰을 기쁘게 받으려 한 것이죠. 저는 속상했지만 그런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쿠폰에 적힌 집을 찾아가 식사를 했답니다. 처음에 거기 간다고 하자 남편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의 말씀을 듣고 이내 따라 나섰죠. 안사돈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내 환갑까지 챙겨주셨지 않은가. 근데 그 성의를 무시하면 쓰나. 안 그래도 중식이 먹고 싶었던 참인데 너무 잘 됐잖아. 어서 가세. 그래서 저희는 큰맘 먹고 여러 가지 요리와 짜장면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기다리는데 엄마가 식당 사진을 찍으시더군요. 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식당 사진은 왜요? 그러자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덕분에 맛있게 식사했으니 감사 문자라도 보내야지. 이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 그러고서 엄마는 휴대폰을 내미셨어요. 사진이 들어간 문자를 보내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문자에는 감사합니다. 사돈 덕분에 공짜 짜장면 잘 먹었습니다. 라고 적으셨더군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러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찍은 식당 내부 사진을 살펴봤죠. 그런데 잠시 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사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남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한데 뺨을 맞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 그만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얼른 남편에게도 보여주었죠. 그러자 남편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동시에 사진이 찍힌 장소로 달려갔답니다. 그곳은 식당의 주방 입구였습니다. 거기서 사진에 찍힌 것처럼 서너 명의 남녀가 한 남자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화가 난 남자가 고개 숙인 남자의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맞고 있는 남자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재수씨 지금 성훈이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던 건 바로 저희 시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남편이 맞고 있는 모습을 동서가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는 영문을 몰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시동생의 행색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동생은 항상 멋쟁이였어요. 매번 명품 구두를 신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그날 제가 본 시동생은 지저분한 주방 옷을 입은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동서를 향해 물었어요. 동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그리고 서방님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 그러자 동서는 저를 바라보며 도끼 눈으로 대답했어요. 뭘 모르는 척 연기해요. 이 거지 같은 사기꾼들. 다 한통속이면서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겠다? 동서의 알 수 없는 대답에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남편이 나섰어요.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연기는 뭐고 사기꾼은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우리 성훈이를... 그 순간 남편은 동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니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사돈어른? 사돈어른들이 왜... 그제야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동서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답니다. 사돈은 무슨... 그딴 말 집어치워. 당신들 같은 사기꾼 집안이랑 사돈이라는 게 말이 돼? 우리 이거 사기 결혼으로 당장 신고하고 혼인 취소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인간 평생 깜빵에서 썩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저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뺨을 맞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동서와 그 가족들은 방방 뛰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동서의 오빠가 저희 시동생의 멱살을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더군요. 결국 시동생은 처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희는 그 모습에 사색이 되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저희 부모님이 떠올라 얼른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니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시라고 안심시켜드렸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저희가 알게 된 진실은 별일 아닌 게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경악하고도 남을 일이었죠. 사실 저희 시동생은 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때 아직 어렸던 시동생은 영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연히 100점을 한번 맞아오자 시어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뭐든 해주겠다고 하셨던 거죠. 시동생은 거기에 맛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가짜 시험지를 만들어 100점을 맞은 것처럼 꾸몄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적표까지 위조했던 거예요. 당연히 의대에 들어간 것도 가짜였죠. 시동생은 의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서 분명히 졸업식 사진을 봤었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활짝 웃던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시동생의 과감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졸업식에는 인파도 많고 정신이 없잖아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졸업가운과 모자를 사서 자신도 졸업생인 척 나섰던 거죠. 그리고 한 구석에서 어머니와 다정하게 사진까지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 남은 것처럼 속여 가족들에게 의사 노릇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속고 살았는지 사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평소 시동생은 가족들이 절대 병원에 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들이 오면 신경 쓰인다며 찾아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던 거죠. 한데 시동생은 의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가지 못했나 봅니다.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는 식당을 전전하며 주방 보조로 일했다더군요. 그러다가 그맘때 사건이 있었던 중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동생이 과외와 학원비로 받아간 돈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아니, 어디 그것뿐인가요? 그 비싼 의대 학비도 꼬박꼬박 받아갔겠죠. 경찰 조사 결과 그 돈은 컴퓨터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것과 유흥비로 탕진했다더군요. 그리고 명품 옷과 구두를 사며 사치스러운 생활도 했던 거죠. 저희 남편은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었는데 시동생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사기 행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슬슬 돈이 떨어져 가자 이번에는 다른 돈 나올 구멍을 찾았던 겁니다. 물론 본인도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그동안 누리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서류를 위조해 맞선 주선업체의 거짓 학력으로 회원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동서와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처가에서 해주는 모든 지원을 받았던 거고요. 정말 간도 크지 않나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처가 식구들에 의해 이런 거짓말이 들통나게 됐던 거죠. 사실이 밝혀진 건 동서의 오빠가 사업상 알게 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동생이 다닌다고 했던 병원의 병원장 아들이었던 거예요. 동서의 오빠는 시동생을 잘 봐달라고 했지만 그런 의사는 없다는 말을 듣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동생을 뒷조사한 동서의 식구들이 기함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찾아가 시동생을 잡돌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사돈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시동생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죽일 듯이 달려들더군요. 너 이놈, 네가 내 딸 신세를 망친 것도 모자라서 노름으로 내 돈까지 탕진해?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의사사위 한번 보고 싶었던 게 그렇게 죄냐? 네가 나랑 전생에 무슨 원수를 져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치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돈어른은 원래 사채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졸부 소리가 듣기 싫어 의사사위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저희 시동생의 타깃이 되고 말았던 거죠. 시동생은 개인 병원을 알아본다며 처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해서 돈도 날렸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며 동서는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죠. 명백한 사기 결혼이니 그런 결과는 당연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습니다. 모든 게 충격 그 자체였죠. 이 소식에 결국 시어머니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링거까지 맞으셨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을 두둔하셨다는 겁니다. 성훈이 그 자식이 고생하는 엄마가 얼마나 안쓰러우면 그런 짓까지 했겠냐. 내가 사는 낚시 없어 보이니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게야.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성훈이 그 자식 때문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잖아요. 그 돈으로 자기 혼자 잘 살았다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성은이가 그렇게 가여우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원망하더군요.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네 동생이 험한 감옥에서 고생하게 생겼는데 먹고 싶은 거 좀 못 먹은 게 그리 중해?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사람들에게 오만정이 떨어졌다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물론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댁과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노령의 연세로 둘째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전 고민이 많습니다. 이대로 계속 시댁과 절연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이니 저라도 나서서 돌봐드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부디 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